식습관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즐겁게 먹은 음식은 남깁니다. 저는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살기 위해 먹는다, 먹기 위해 산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엉뚱한 질문처럼 보이기도 하실 텐데요. 저는 평소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럼 힘들었던 일도 싹 잊혀지고요. 그래, 내가 이 맛에 살지 하면서 먹기 위해 사는 저를 발견합니다. 반면에 먹을 시간조차 없이 바쁜 날이 있거든요. 그럴 때 먹는 걸 좀 뛰어넘고 싶은데 저는 한 끼만 굶어도 아니 끼니를 한 30분만 놓쳐도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막 손이 떨리고 신경질이 나면서 일에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럼 알약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거 먹고 배가 부르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먹는 저를 봅니다. 이렇게 먹는다는 것은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일상을 즐겁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먹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먹는 것이 숙제처럼 느껴지거든요. 먹는 것을 즐거움, 행복의 도구로 사용해 보면 어떨까요? 행복에 대해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이란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다. 더불어 행복이란 로또 당첨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이렇게 확 들이닥친 큰 행운이 아니라 그야말로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그걸 자주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요.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까운 사람들과 밥 한 끼 먹는 것도 마음 편히 할 수 없는 요즘입니다. 그렇다고 먹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즐거움마저 포기할 수는 없는데요. 앞으로 저와 6번에 걸쳐서 만나게 될 식사의 정석은 행복을 발견하는 식탁 이야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먹을 때 행복한지, 그리고 왜 먹는지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기보다는요, 숨겨져 있는 그 행복을 발견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인이니까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먹는 것에 대한 의미와 즐거움에 대해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맛이 있다, 없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느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맛이라도 어떤 사람은 달짝지근하니 맛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달아서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맛은 어디서 느끼는 걸까요? 당연히 혀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혀가 아니라 뇌가 느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혓바닥에 그 오돌도돌한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데 먼저 이 미래에서 맛을 감지하고요. 이 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이 되면 뇌가 인지하고 맛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맛을 결정하는 건 뇌인데요. 재미있는 것은요, 태초에 인간은 좋아하는 맛과 싫어하는 맛이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좋아하는 맛은 어떤 맛일까요? 대충 감이 오실 텐데요. 단맛, 짠맛, 감칠맛입니다. 단맛은 우리가 에너지를 내는데 필요한 당이고요. 짠맛인 나트륨은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감칠맛은 우리 몸의 머리카락부터 손톱, 발톱까지 구석구석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맛입니다. 모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맛인 거죠.
반대로 싫어하는 맛은요, 쓴맛과 신맛인데요. 쓴맛은 독성분이 쓴맛을 내서, 신맛은 덜 익거나 상한 맛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맛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주변에 단맛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쓴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이 미래의 수가 줄어들어서 쓴맛을 느끼는 예민도가 떨어져서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본능적 입맛을 뛰어넘는 다양한 경험이 더해져서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땐 엄마가 아무리 고사리가 맛있다, 취나물이 맛있다 먹어보라고 해도 이 쓴 게 맛있다고 하면서 먹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물이 좋은지, 쓰기는커녕 참기름, 참깨와 어울려져서 고소하고요. 천천히 또 씹다 보면 단맛도 느껴집니다. 제 아이도 보면 어릴 때 그래도 채소를 좀 비교적 잘 먹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버섯이나 가지는 이렇게 손도 안 대더라고요. 아마 물컹거리는 식감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안 먹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튀겨버렸습니다. 버섯은 튀겨서 달달한 탕수 소스를 이렇게 얹고요. 가지는 두껍게 썰어서 중간에 칼집을 넣어서 다진 고기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밀가루를 묻혀서 튀겨주는데 그걸 또 그렇게 잘 먹더라고요. 지금은 고등학생인데요. 볶거나 나물로 무쳐줘도 잘 먹습니다. 맛은 뇌로 느낀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혀로 느끼는 미각 외에 식감이라든지 색이나 냄새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식사할 때 느껴지는 분위기가 우리의 맛에 대한 감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잘 먹지 않는 아이에게 억지로, 그것도 강압적으로 먹이는 것보다 괜찮아, 엄마도 그랬어 하고 그냥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스스로 좋아서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식습관은 기억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즐겁게 먹은 음식은 맛있는 기억을 남깁니다. 두 번째는 음식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우리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어땠어? 맛이 있었어? 이렇게 그날 먹은 음식에 대해 말하기도 하고요. 조용히 혼자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별점과 댓글로 누군가가 만든 음식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가 밥상을 차린 날에는 음식이 어땠는지, 간은 잘 맞았는지 묻곤 하는데요. 남이 차린 밥상에는 조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막상 내가 차린 밥상이 짜다거나 너무 달다거나 이렇게 솔직한 평가를 받으면 서운한 마음과 함께 그냥 먹어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이런 질문과 평가는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권리이기도 하지만 음식을 준비하고 차려낸 사람에 대한 존중과 감사함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도시락 세대인데요. 엄마가 요리 솜씨가 꽤 좋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락 반찬이 좀 남달랐습니다. 돈가스, 그 당시에 조금 먹기 힘들었던 함박스테이크, 폭찹 이런 걸 집에서 다 만들어서 싸주셨거든요. 그럼 친구들하고 맛있게 나눠 먹으면 되는데 어린 나이에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지만 혼자 쉬는 시간에 빨리 까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엄마니까 요리는 당연히 엄마가 하는 거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요. 막상 제가 엄마가 되고 보니까 요리처럼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롭고 또 수고로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양을 너무 따지다 보니까 달아서도 안 되고 짜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싱겁게 먹을 생각에 간을 잘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맛이 없어지고 요리에 취미가 생기지 않았는데요. 저도 엄마를 닮아서 요리를 하고 좋아하고 또 잘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제 아이에게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엄마께는 감사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런 딸을 위해서 엄마는 종종 친정 엄마표 반찬을 한가득 보내주시는데요. 딸, 사위, 손주가 좋아하는 반찬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누구 하나 서운한 사람 없게 고루고루 해주십니다. 얼마 전에는 또 깍두기 담갔다고 가져가라고 연락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랑 동생이랑 감사 인사를 이렇게 답장으로 보냈는데요. 삶을 감탄사로 한번 채워보시면 어떨까요? 엄마 덕분에, 아내 덕분에, 또 남편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행복한 식사를 할 수 있구나. 그리고 표현해 보세요. 맛있게 잘 먹었다고, 고맙다고 말입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해 보이는 것을 감사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식탁은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함께 먹는 행복감입니다. 여러분은 밥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밥에 대한 생각으로 이렇게 세대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엄마, 그리움, 정 이런 게 떠오르면 기성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밥이 그냥 밥이지, 혼자 먹는 것도 상관없어 한다면 MZ세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밥이란 마땅히 함께 어울려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과거와는 달리 혼밥 쪽이 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가족을 포함한 누군가와 먹는 동반 식사가 그래도 많지만 이 연두색 선을 한번 보실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혼자 식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가 600만이 넘는다고 하니까 혼자 먹는 것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입니다. SNS를 떠돌아다니는 혼밥 레벨 테스트인데요. 여러분은 몇 단계이신가요? 저는 이렇게 3, 4단계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8, 9단계를 한번 보시면 정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걸 도전해서 깨트려야 좋은 건가? 자발적 혼밥이 부추겨지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를 보면요. 공통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장면은 바로 먹는 장면입니다. 엄마로 출연한 이일화 씨가 차려내는 밥상은 시대를 불문하고 상다리가 부러질 듯 푸짐한데요. 넉넉하지 않은 시절에도 모두가 한 식구처럼 너나 없이 나누는 모습에 행복감이 느껴집니다. 식구의 한자어가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먹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식사를 하며 정을 나눈 사람도 식구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의 식탁은 행복하신가요? 밥은 같이 먹지만 대화 없이 TV를 틀어놓거나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나요? 하루에 한 번 저녁 식사만큼이라도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진짜 식구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일상이 행복해지는 식탁의 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행복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봅니다.